죽기 전에 안 해보면 후회할 거? 되게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페일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하면서 그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오늘 웹뷰에서 다크모드 상속받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스에서 제가 다크모드를 구현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다크모드를 구현하는 환경이 아닌 웹뷰에서 다크모드를 구현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문제들도 많았고 이제 그 해결 방법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문제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이현섭이라고 하고요. 현재 토스 페이먼트라는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연동을 위한 SDK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SDK를 연동하는 문서에 대해서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토스에서 일하면서 내보험 조회라는 서비스를 구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TDS라는 라이브러리를 유지 부수를 했었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다크모드에 대해서도 구현을 했었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TDS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TDS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 개발을 하면 사용하게 되는 타이포그래피, 다이얼로그, 혹은 버튼 이런 것들은 이제 웹 개발을 하면서 되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토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토스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웹 라이브러리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각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서비스 개발에 이용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디자이너와 개발자 사이에서 상호 소통을 위한 언어로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현체는 방금 웹을 말씀드렸는데 플랫폼별로 각각 구현이 되어 있어요. 웹, 안드로이드, iOS 이렇게 각각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디자이너와 개발자 상호 소통을 위한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먼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제플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플린에서 디자인을 구현을 해주시고 그 디자인을 개발자가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그 심볼을 사용해서 거기 심볼에 용어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픽스드 바텀 CTA라는 용어라던가 바텀 시트라는 용어들이 그 예인데요.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토스에서는 이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된 용어들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이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용어에 대해서만 말을 하면 되고 바로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서로가 뭘 말하는지 의미하는지를 바로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컬러들도 되게 디자인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컬러들도 다 이미 정의가 돼 있고 그 컬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시스템의 가치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일단 디자이너와 개발자 사이에서 되게 적어질 수 있고요. 또 이제 디자인이나 개발이나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바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도 좀 적어질 수 있어요. 또 디자인의 그 각 서비스들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 통일성도 상당히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사실 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웹에서 TDS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좀 복잡한 스택을 쓰고 있는데 언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스에서는 거의 다 웹 개발자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타입스크립트로 구현이 돼 있고요. CSS는 저희가 SAS로 컴파일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토스의 웹 서비스들은 리액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액트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롤업이라는 번들러를 써서 번들링을 해서 올리고 있고 또 시멘틱 릴리즈라는 그 툴이 있는데요. 그 툴로 시멘틱 릴리즈를 하면서 npm에다가 자동으로 배포를 하는 프로세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pm에 배포된 라이브러리를 그 각 서비스에서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단지 이 npm 라이브러리는 퍼블릭은 아니고 현재 프라이빗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북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웹페이지를 올려놓고 그 스토리북을 보면서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제 문서화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TDS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런 구현 플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먼저 제플린의 디자이너 분이 정의를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거는 토스트라는 컴포넌트인데요. 이 토스트라는 컴포넌트를 디자이너 분이 정의를 먼저 해주시면은 똑같은 이름으로 개발자는 그 컴포넌트를 TDS 라이브러리에 구현을 하게 됩니다. 거기 스펙을 보고 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면서 구현을 하게 돼 있어요. 세부적인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이름은 토스트라고 동일하게 구현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현을 다 하게 되면은 라이브러리에 올라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라이브러리를 각 서비스에서 설치를 해서 그 토스트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오면서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토스의 모든 서비스는 TDS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TDS를 적용하지 않으면 디자인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TDS를 사용하는 게 거의 강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생산성에 TDS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TDS를 사용하라고 권장하지 않아도 개발자분들이 먼저 쓰시려고 하고요. 이 TDS는 오픈소스는 아니지만은 토스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심지어는 그냥 웹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라면은 기어 플리캐스트를 자동으로 날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그 픽스라던가 기능 추가라던가 이런 것들 기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반기에 워크샵 프론트엔드 사람들과 워크샵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생산성에 기여하는 것 목록을 약간 아이디에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더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아이디에이션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또 최우선적으로 언급된 것이 TDS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TDS를 제가 유지보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었고요.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은 생산성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원래는 TDS 담당은 아니었는데요. 이제 잠깐 제가 TDS를 왜 맡게 되었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영상을 잠깐 봐주시면요. 네, 이 영상이 그 당시 토스에서 위클리 미팅이라는 걸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보여줬던 영상이에요. 그 위클리에서 다크 모드를 구현하기 전에 이런 걸 구현해 보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디자이너 분이 이제 영상을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위클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저거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에 이미 제가 인볼브 되어 있었고 또 되게 제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좀 나서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TDS를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도 딱히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제가 TDS 담당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크모드와 디자인 시스템은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소개시켜드린 다크모드가 왜 그 당시에 필요했다고 느꼈는지 저희가 왜 구현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개발자분들은 다크모드 테마로 IDE를 많이 쓰시죠. 아마 대부분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다크 테마를 IDE로 놓고 쓰시고 계실 텐데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라이트 모드로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쉽게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크 테마로 놓고 쓰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저한테 눈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왓츠앱에서 다크 모드를 릴리즈하면서 냈던 영상인데 이제 보면은 밤에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켜게 되면은 눈부심에 피해를 받는 상황이 좀 자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겪는 상황일 텐데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도 사실 다크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라이트 모드보다 배터리를 덜 먹는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OLED를 쓰게 되면은 다크 모드일 때는 그 검은색 픽셀은 거의 죽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크 모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좀 덜 먹고요. 다크 모드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야간 사용할 때 이제 눈부심이 좀 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도 소모가 좀 덜 되고요. 앱을 사용할 때. 그리고 이제 OS 레벨에서 지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하기 편해졌다는 점도 있겠죠. 실제로 다크 모드가 이제 가독성 면에서는 논란이 있긴 한데 시인성 자체는 더 좋아졌다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흰색 스크린에서 청색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크 모드에서는 청색광도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멋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웹 얘기가 아니잖아요. 앱 얘기잖아요. 네이티브, iOS, 안드로이드 이런 앱 얘기인데 웹이 이걸 왜 구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 그 화면들은 토스에서 실제로 웹으로 구현된 화면들입니다. 되게 앱처럼 보이지만은 좌측부터 이제 토스 신용카드, 토스 프라임, 부동산 소액 투자인데 이 화면들은 모두 웹페이지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앱처럼 보이지만 웹으로 된 페이지들도 되게 많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좌측은 네이티브고 오른쪽은 웹뷰 화면이죠. 사실은 그런 화면들을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일부러 경험을 일관성 있게 맞추기 위해서 거의 똑같이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분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모드를 구현을 했을 때 만약에 웹을 구현하지 않고 앱만 구현을 했다면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앱에서 갑자기 앱을 쓰다가 어느 서비스를 들어가니까 갑자기 흰색 화면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경험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웹뷰를 사용한 서비스들에서도 다크 모드를 구현을 해야지 일관성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토스에서는 웹뷰를 사용한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다크 모드를 구현하지 않으면 이런 경험이 굉장히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웹뷰도 하얗게 나오지 않도록 다크 모드를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크 모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다크 모드의 UI,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다크 모드를 감지를 하는 것이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구현을 하면 다크 모드가 구현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크 모드 같은 경우 관심이 있으시면은 프리펄 컬러 스킴이라는 스펙을 좀 아실 것 같아요. 이 스펙을 쓰면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사실 이 스펙을 좀 찾아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MDN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사용자의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운영체제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제 시스템이 지원을 해야 웹뷰 다크 모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죠. 프리펄 컬러 스킴은 시스템에 의존을 한다. 근데 그게 운영체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OS 운영체제에서 다크 모드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안드로이드 10 미만의 버전이라던가 아니면 iOS 13 미만의 버전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운영체제 레벨에서 다크 모드를 지원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토스는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저희는 실제로 안드로이드 10 미만의 버전도 토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토스는 다크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토스는 다크 모드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프리펄 컬러 스킴을 아마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OS가 라이트 모드인데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라이트 모드로 두고 쓰고 싶은데 토스는 다크 모드로 두고 쓰고 싶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반대로 토스는 라이트 모드인데 운영체제는 다크 모드로 두고 쓰고 싶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그 다크 모드 정보라는 것이 토스 앱 내에만 있기 때문에 프리펄 컬러 스킴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은 밝은 모드, 어두운 모드, 시스템 설정과 같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밝은 모드나 어두운 모드는 실제로 이런 다크 모드나 라이트 모드를 고정하겠다는 의미예요. 토스 앱에서는 그냥 이 모드를 놓고 쓰겠다. 시스템 설정과 같이 일 때만 운영체제와 그 다크 모드 정보를 싱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밝은 모드나 어두운 모드로 고정을 해놓고 쓰는 경우에는 사실은 운영체제의 다크 모드 설정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크 모드 설정은 앱에서만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밝은 모드나 어두운 모드를 고정한 채로 사용을 하게 되면 프리펄 컬러 스킴이라는 스펙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크 모드 설정은 앱에서 받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다크 모드 UI 구현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다크 모드 구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다크 모드 UI 구현을 어떻게 할까를 먼저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컬러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컬러가 기본적으로 다크 모드에서 변형되는 컬러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댑티브 컬러라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어댑티브라는 말을 아래 뜻을 보시면은 이제 형용사로 조정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뜻이 있는데 저희는 다크 모드에 적용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어댑티브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어댑티브 컬러의 일환으로 어댑티브 그레이라는 컬러를 정의를 하게 됐어요. 이 어댑티브 그레이는 좌측에 보시면은 그레이 50부터 그레이 900까지 있고요. 이 라이트 모드에서는 그레이 50에서 그레이 900으로 내려가면서 검은색으로 점점 바뀌는 경향을 볼 수 있고, 다크 모드에서는 그레이 50에서 그레이 900으로 내려가면서 흰색으로 바뀌는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제 보면은 서로 이제 배경색이 다르잖아요. 라이트 모드랑 다크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배경색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더 진해지게 됩니다. 변하는 색깔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더 진해지게 되고요. 다크 모드에서는 흰색이 진해지는, 라이트 모드에서는 검은색이 진해지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할까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CSS 베리어블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크 모드는 런타임에서 바로바로 변경이 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런타임에서 컬러 설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스 같은 변수로는 런타임에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CSS 베리어블 아니면은 뭐 스타일을 직접 엘리멘트에 박아주거나 그런 방법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런 방법은 너무 쉽지 않아 보였고 결국은 CSS 베리어블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분기하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를 분기를 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분기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루트에는 라이트 모드 컬러들을 정의를 했고요. 이걸 변수로 만들어서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크 모드일 때만 바디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지금 TDS 다크 모드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다크 모드일 때만 바디에 클래스를 추가를 하고 이거를 바디에 따라서 그럼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이제 컬러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크 모드에 대해서 컬러들을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CSS 베리어블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브라우저가 어떤 브라우저는 CSS 베리어블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브라우저는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되게 단순한데 그냥 그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다크 모드를 원래부터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그냥 지원 안 되는 경우 뻘백을 보여주고요. 항상 라이트 모드로 보여주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브라우저에서는 라이트 모드만 보이게 되고요. 그럼 컬러만 분기하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컬러만 분기하고 그 다음에 그 컬러들을 모든 컴포넌트에 적용을 했더니 어느 정도는 사실 구현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다소 존재를 했는데요. 이제 배지라는 컴포넌트거든요. 이 컴포넌트는 이 배지라는 컴포넌트를 보시면은 다크 모드나 라이트 모드에 따라서 그 위에 빌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빌 타입 컬러들은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에 따라서 변경되지 않아요. 컴포넌트의 생성이 변경되지 않고요. 위크 타입 그 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별로 변경된 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세하게 컬러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정의했던 어댑티브 컬러에 존재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따로 구현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사례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픽스드 바텀 CTA랑 아까 예제 말씀드렸던 그 컴포넌트인데요. 픽스드 바텀 CTA라는 컴포넌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 그라데이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을 보면은 이것도 사실 어댑티브 컬러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라데이션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댑티브 컬러로 정의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또 따로 구현을 해줘야 되는 상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크모드인 경우에 클래스가 바디에 아까 들어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디에 클래스가 들어간 것을 활용을 해서 클래스를 이용한 분기 처리를 그 컴포넌트에다가 CSS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모드일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원래 아무 클래스가 없는 그 상태의 CSS로 구현을 했고요. 다크 모드인 경우 다크 모드 클래스가 있으면은 그 아래에 셀렉터를 상속을 받아서 그 클래스를 분기 처리를 했었어요. 이런 컴포넌트가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많은 짜치는 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클래스들을 수동으로 룰에 없는 클래스들은 다 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다크모드 UI 구현은 어찌저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TDS 상에는 다크모드를 완벽하게 구현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다크모드 UI를 구현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크모드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크모드 UI를 구현을 해놓고 이제 그 UI에 따라서 다크모드를 실행시켜줘야 되는 거죠. 다크모드를 감지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바디에 클래스를 넣는 등의 동작을 이제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이제 다크모드 여부를 바디에다가 삽입을 해줘야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다크모드 여부를 어떻게 불러와야 되는지를 아직 정의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토스에서 다크모드 여부를 자바스크립트에서 토스 앱으로 던져서 다크모드 여부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토스에서는 다크모드가 실행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HTML에 다크모드 클래스를 추가하는 이런 시퀀스로 구현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앱과의 통신을 통해서 다크모드를 감지를 했었는데요. 앱 통신은 다행히도 그 당시에 저희가 사용하던 앱브릿지라는 어떤 모듈이 있었어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크모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앱과의 통신이 필요할 때마다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앱브릿지라는 모듈을 통해서 다크모드 여부도 감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펙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앱 개발자분들이 이걸 빠르게 구현을 해주셔서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다크모드 여부를 감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저는 해치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거를 보시면은 이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다시 보셨나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방금 하얀색이 잠깐 튀는 걸 보셨나요? 하얀색 배경화면이 잠깐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다크모드를 되게 쉽게 구현을 하고 나서 발생했던 현상인데 이거를 만약에 밤에 보게 된다면 굉장히 심하게 눈부심을 겪겠죠. 사용자 경험 엄청 안 좋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버그 제보가 막 사내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막 들어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먼저 서버 쪽에서 HTML을 응답할 때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서버 쪽 HTML 응답인데 대충 이런 식이겠죠. 보통 배경이 흰색일 응답이 되겠죠. 왜냐면 서버에서는 다크모드 여부를 감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라이트 모드로 HTML을 내려주게 되는데요. 바디에 당연히 클래스가 없게 되고요. 근데 앱과의 통신을 하게 되잖아요. 앱과의 통신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비동기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앱과의 통신 이후 바디에다가 클래스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비동기이기 때문에 렌더링을 막지 않고요. 그래서 그 잠깐의 시간 동안 흰색이 잠깐 튀어 보이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버 쪽 응답에 다크모드 클래스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서버의 응답에 다크모드 클래스를 먼저 넣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떠오르는 게 사실 하나가 있는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동적으로 뭔가 컨텐츠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서 다크모드 여부에 따라서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HTML 반환을 하는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Next.js를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다크모드를 감지하는 문제인데요. 서버의 요청에 다크모드 여부가 요청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크모드 요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서버로 요청할 때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헤더나 쿼리 파라미터, 바디는 겐 요청이니까 쓸 수가 없고요. 뭐 이 정도인데 쿼리 파라미터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헤더라는 거를 좀 하나 추가를 할까 했었어요. 다크모드 전용 헤더를 그래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앱 개발자분들에게 서버에 요청할 때 HTML 불러올 때 다크모드가 정보가 담긴 헤더를 하나 박아줄 수 없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 HTTP 헤더를 그래서 앱 개발자분들이 빠르게 구현을 해줘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대충 이런 시퀀스가 되겠죠. 토스 앱에서 다크모드 헤더를 가진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그럼 서버는 이제 그 헤더를 읽고 다크모드 여부에 따라서 다크모드 HTML로 렌더링 할지 아니면은 라이트모드 HTML로 렌더링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게 그 당시에 구현했던 간단한 코드인데요. 네, Next.js 코드예요. Next.js의 다큐먼트 코드인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것만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저희가 사전에 정의했던 헤더를 읽고 그에 맞춰서 다크모드 여부를 바디에다가 렌더를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동작을 구현을 한 코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크모드를 이렇게 해서 구현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드디어 해치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또 하나 문제점이 있었죠. 저희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서비스에서 SSR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SSR을 쓰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걸 하고 나니까 발견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SSR이 어려웠던 경우들을 좀 나열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 토스 M 내부에서도 외부 제휴사에서 구현하는 웹페이지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희도 이제 Next.js를 사용하기 전 레거시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순수 리액트 앱으로 구성이 돼 있고 Next.js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도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PHP나 장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서버 사이드에서 그냥 HTML을 구현을 해준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저희 프론트엔드에서 관리하기 좀 힘든 모든 페이지들 같은 경우는 SSR이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사용자가 이렇게 눈부심을 겪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SSR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SSR 없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 구세주가 한 분 나타나시는데 저희 프론트엔드 팀에서 리드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이제 한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서버에서 CSS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 번도 지금까지는 생각을 해본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CSS는 항상 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CSS를 동적으로 생성한다는 개념을 알려주시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는 TDS 다크 모드라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라이트 모드일 때, 다크 모드일 때를 분기를 태웠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CSS를 동적으로 서버에서 생성을 하게 되면 그냥 루트라는 실렉터 하나만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라이트 모드일 때는 라이트 모드 베리어블들을 이미 정의된 상태로 내려주게 되고 다크 모드일 때는 다크 모드 베리어블들을 이렇게 CSS를 서버에서 동적으로 만들어서 생성해서 내려주는 형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다크모드 CSS를 헤드에다가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렌더 블락킹 CSS라는 개념이 있는데 모든 CSS는 기본적으로는 렌더링 차단 리소스로 취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CSS가 파싱이 되고 그리고 CSS OM이 생성이 되잖아요. CSS OM이 생성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 렌더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CSS가 실제로 파싱되고 다크모드 변수가 다 이니셜라이즈가 되기 전까지는 컨텐츠가 렌더링 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CSS를 사용하면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CSS로 가능한 것은 알겠는데,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찌됐든 CSS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버에다가 다크모드 정보를 또 보내야 되잖아요. 아까하고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데 헤더 같은 경우는 CSS 요청에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웹뷰에서 전송하는 그 헤더이지 앱에서 요청할 때 헤더를 그 수동으로 전송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CSS 요청은 HTML을 파싱을 하면서 웹뷰가 자동으로 전송하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헤더를 뭐 커스터마이징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CSS 서버에다가 다크모드 여부를 전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 브라우저는 모든 요청에 전송하는 헤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전송하는 헤더의 목록들이 이렇게 쭈루루룩 나와 있는데, 거기 중에 보시면은 이제 맨 아래쪽에 유저 에이전트가 있을 거예요. 이 유저 에이전트가 바로 이제 브라우저가 모든 요청에 대해서 전송하는 헤더입니다.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는 자유롭게 조작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유롭게 조작을 할 수가 없지만 앱단에서는, 웹뷰에서는 자유롭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에 그런 API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도 실제로 이 브라우저 단에서 그 유저 에이전트를 조작을 해서 실제로 스트링을 삽입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send user agent string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런 API 유저 에이전트를 조작할 수 있는 API가 열려 있고요. 또 iOS에서는 커스텀 유저 에이전트라는 걸 통해서 유저 에이전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 에이전트에다가 다크모드 정보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CSS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그 서버에서 유저 에이전트를 파싱을 하고, 유저 에이전트에 파싱한 정보에서 다크모드 정보를 가져와서 그 정보에 따라 CSS를 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서버 사이드에서 응답을 하게끔 만드는 익스프레스 서버를 간단하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그 익스프레스 코드고요. 여기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축약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크모드 CSS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한 CSS를 이제 HTML 헤드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렌더 블락킹 CSS로 적용이 되면서 HTML을 이제 브라우저에 컨텐츠를 렌더링 하기 전에 CSS가 불러와지고 파싱이 되어서 다크모드 변수들이 이미 생성되어 있는 상태로 렌더된다는 걸 보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근데 SSR을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지 않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다크모드 클래스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컴포넌트 분기 처리는 다크모드 클래스의 모듈이 의존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클래스들에 의존한 분기 처리는 어떻게 다시 구현을 할까, 이런 고민을 다시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노가다스럽게 구현을 했습니다. 모든 분기 처리를 다 변수화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크모드, 라이트모드에 따라 바뀌는 변수들을 모조리 변수화해놓고 그거를 이제 아까 보여드린 CSS를 동적 생성하는 서버에서 그거에 그 다크모드 여부에 따라 다르게 보여주도록 응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좀 노가다를 해서 하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CSS를 서버에서 동적으로 생성하게 되면은 유저 에이전트에 따라서 CSS가 결과적으로 응답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캐싱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유저 에이전트가 바뀜에 따라서 CSS 응답도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캐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렌더 블락킹 CSS이기 때문에 사용자 느리게 되면 사용자 경험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캐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런 코드를 작성을 했었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해시 값을 CSS에 따라서 CSS 컨텐츠에 따라서 생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해시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CSS 컨텐츠에 따라서 바뀌는 해시가 이 태그라는 값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태그라는 값은 이제 이 태그가 바뀌기 전까지는 응답이 바뀌지 않았다고 응답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태그가 바뀌면은 그 경우에만 새로운 리소스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지정하는 식으로 좀 캐싱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로 벨이라는 값이 있거든요. 유저 에이전트가 바뀌면은 캐시되지 않고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유저 벨이라는 값을 지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벨이 유저 에이전트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유저 에이전트가 같을 때는 캐시된 응답을 계속 활용을 하고요. 브라우저 딴에서 유저 에이전트가 바뀔 때만 서버 사이드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는 유저 에이전트로 벨이라는 값과 이 태그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했고요. 실제로 유저 에이전트가 변경되거나 혹은 서버에서 CSS가 변경될 때만 캐시를 무효하게 됩니다. 유저 에이전트가 변경될 때만 브라우저에 있는 캐시를 무효하게 되고요. 서버에서 CSS가 변경되면은 304 응답을 내리지 않고 다시 이제 새로운 응답을 내리기 때문에 그 경우에만 캐시를 무효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인데 지금 보시면 스테이터스 코드에 디스크 캐시에서 먹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특별한 변경이 없으면은 잘 캐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시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크모드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크모드가 저 구현을 했던 배경은 이제 일관성 있는 사용 경험을 위해서 앱에서만 다크모드가 구현되면 안 됐었고 웹에서도 다크모드가 구현이 되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약상 프리펄 컬러 스킴은 쓸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크모드를 감지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었습니다. 다크모드를 UI를 구현하는 것은 저희가 TDS라는 디자인 시스템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하게 구현을 그리고 하고 배포도 그 TDS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동으로 배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난하게 다크모드 UI는 구현을 할 수 있었고요. 대신에 다크모드 감지를 하는 부분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앱과 통신을 하는 방법을 먼저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서버 사이드에서 다크모드 감지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에서는 유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감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SSR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렌더 블락킹 CSS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에 따라 CSS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다크모드를 구현을 하게 됐고 실제로 대부분의 서비스에 다크모드를 잘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이었고요. 이제 지금까지 다크모드 발표였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보안은 허술할 거야. 내 돈이 언제 없어질지도 몰라. 해킹당할 수도 있어. 기업 비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플리시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쉬운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원초적인 거고